안녕하세요. 늘 올라오는 사연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어이없어 하기만 했었는데 제가 그 억울한 사연자가 되어 제 얘기를 제보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막상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니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게 맞는지 걱정도 되고 주변에 속 시원하게 말할 곳도 없어 이렇게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 기구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곱씹어 보니 결혼을 했던 그날, 아니 남편과 처음 만날 그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술집과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학교를 마치면 학원 대신 가게로 출근했었고, 가게 단골 손님들이 고생한다며 찔러주신 용돈이 제 알바비의 전부였죠. 집안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자립심을 길러주신다는 명목으로 성인이 된 이후로 집에서 손 한 번 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 머리도 좋은 편이어서 이름난 인서울대학교에 합격 통지까지 받아놨지만 대신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집 근처 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했어요. 당시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내 이름으로 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오픈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이 술집이며 나이트며 놀러 다니는 동안 저는 부모님 가게에 출근하면서 장사 노하우를 전수받고 남은 시간을 쪼개 과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도 충당하고 창업 자금을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휴학 한 번 없이 졸업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매일같이 지나쳤던 대학로에 호프집을 하나 개업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부모님 가게까지 관리하던 정신을 온전히 제 가게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니까 오픈 후 3개월 차부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서 가맹점이 10곳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아마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때가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게가 점점 잘 되어가면서 프랜차이즈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싶어 부모님과 상의 후에 전문 경영인을 두고 나머지 가게들을 정리하기로 했죠. 제가 잘하는 건 장사지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대학로 앞에 제 손으로 처음 차렸던 1호점은 저한테도 말로는 다 못할 정도의 애착이 있어서 그곳을 제외하고 덩치가 커진 가게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고 프랜차이즈 대표에서 다시 대학로 호프집 사장님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금 남편이 가게에 손님으로 오게 됐어요. 마감 시간은 한참 남았지만 억수같이 퍼붓는 비 때문에 손님은커녕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던 터라 저도 시원한 생맥주 한 잔을 따라 놓고 이것만 다 마시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앉아 있었죠. 멸치에 건빵을 집어먹으면서 잔을 반 정도 비우고 나니 귀신같이 딸랑 소리가 나면서 손님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웬 귀신인가 했어요. 그 밤에 비는 쭉쭉 내리는데 웬 칙칙한 야상을 입은 남자가 우산을 제대로 쓴 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쫄딱 젖어가지고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소주 한 병 되나요? 금방 마시고 갈게요 하는 소리에 그제서야 손님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먹던 술상을 급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대뜸 제가 너무 우울해서 그러는데 저랑 술 한 잔만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진상 손님인가 싶어 쫓아내려다 자세히 보니까 눈도 빨개진 게 울었나 싶고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만 기다리고 있길래 어쩐지 짠한 마음이 들어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이랑 잔 2개를 꺼내서 제가 마시던 테이블에 내려놨죠. 예상하시던 대로 맞은편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신세한탄을 하던 칙칙한 고시생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부모님도 공무원, 남동생도 공무원, 공무원 집안에서 공무원 되는데 뭐 그리 어렵냐는 부모님의 등살에 시달려 3년째 시험에 매달려 있지만 결과는 낙방. 비도 오고 서러운 마음에 소주 한 잔 하러 나왔는데 죄다 문 닫은 가게들 사이에 저희 가게만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어서 운명인가 싶었답니다.
처지도 살아온 환경도 정반대인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남자랑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문도 닫고 맥주 한 잔, 소주 한 병 놓고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네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 문지방이 달아라 가게에 찾아왔어요. 공부하다 출출해서 눈이 뻐근해서 산책을 나왔다가 등등 다양한 핑계를 대가며 저희 가게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반찬 몇 가지를 해서 가져가라고 챙겨주기도 했어요. 제대로 된 고백을 받지도 못했지만 저도 내심 싫지 않은 마음에 재촉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남편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됐어요. 공부하느라 못 온다. 본가에 가봐야 해서 못 온다. 며칠 못 오는 날은 꼭 말을 해줬던 터라 답장 없는 핸드폰만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렇게 2주 정도 된 날 저는 단골 손님을 통해 얼마 전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아, 이번에도 낙방이구나 어렴풋이 예상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이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진 말이에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싶어서 준비하느라 많이 늦었어. 아직은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할게. 나랑 결혼해줘. 장미꽃 한 송이에 다이아 하나 박혀있지 않은 반지를 멋없이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품에 안겨 펑펑 울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합격한 구급 공무원 처지에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괜찮냐는 남편의 말에 집도 차도 혼수도 내가 다 해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그랬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우리 집안에 공무원 사위가 들어왔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가던 날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비싼 원피스를 입고 몸통만한 과일 바구니와 선물들을 바리바리 아는 채 조수석에서 잔뜩 긴장해 있는 저에게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 그래도 어른이니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 성격을 보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터라 별 걱정을 다 한다고 괜히 타박을 주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웬걸 제 시집살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나 봅니다. 처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는 순간부터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예비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TV만 보시며 왔냐는 인사도 건네지 않는 아버님을 보면서 아, 말로만 듣던 기죽이기가 이런 건가 보다 하며 입술을 꾹 물고 서러운 마음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인사 올 때는 저희 엄마가 일주일 전부터 우리 사위는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냐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정말 상다리가 휘어져라 한상 차려냈었거든요. 인사 오는 사람만 선물해 주라는 법이 있냐며 사돈께 전해달라고 비싼 술에 영지버섯에 화장품까지 들려서 돌려보냈었는데 여기서부터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 있죠. 거창한 상차림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먹던 걸 다시 데운 것 같은 된장찌개, 밥은 보온을 오래 해둔 건지 딱딱하게 굳어서는 정말 그냥 한 끼 때우시려는 식사 자리에 제가 숟가락만 더 얹어놓은 것 같은 조촐한 식탁이더라고요. 그래, 사람 사는 게 어디 다 똑같겠냐, 이런 걸로 괜히 집안 분위기 넘겨짚고 판단하는 게 못된 거다 하면서도 저도 몇 가지 되지 않는 밑반찬, 어머님 이것도 맛있어요, 저것도 맛있어요 하면서 열심히 복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소리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시더니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대학은 나왔니? 어머님, 저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일을 돕다가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요. 공부를 못한 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합격했는데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장학금도 준다고 해서 거기로 가게 됐죠.
학교며 뭐며 뭐 하나 특출난 것도 없이 다음부터 인사 올 때는 치마 입고 다리 다 내놓고 다니지 말아라. 술집 나간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너 그런 꼴을 하고 다니는 게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알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하는 술집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아, 요즘 프랜차이즈다 뭐다 해서 술집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해. 프랜차이즈든 뭐든 술집 나가는 애를 술집 나간다고 하지. 아, 뭐 밥집 나간다고 할까? 내가 못할 소리도 아닌데. 아, 왜 나한테 그래들 진짜? 남편도 헉 하면서 시어머니 얘기를 다급하게 막았고 옆에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식사만 하시던 시아버지도 밥 먹는데 시끄럽게 하며 헛기침을 해서 말이 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날 들었던 술집 나간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란 말이 가슴에 멍울처럼 맺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친척들까지 죄다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장사하는 집이 노력 없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식탁 밑으로 남편 손만 꼭 잡으며 서럽고 찝찝한 첫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순탄하진 않았지만 양가 인사를 마치고 상견례 자리 저희 부모님은 시댁이 고지식하다는 소리에 혹시 딸이 책 잡힐까 싶어 호텔 식당까지 직접 예약하셨습니다. 장사만 열심히 하셔서 돈 쓸 시간도 부족했던 부모님께서는 그 흔한 명품 하나 안 걸치고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셨고 반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아니라 어디 선절이라도 나가시는 것처럼 높은 구두에 명품백, 귀금속까지 한껏 치장을 하시고 등장하셨죠. 아유, 저희가 젊은 날부터 바쁘게 일만 하느라고 딸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림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보내게 됐습니다. 모쪼록 사부인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살림은 둘째 치고, 아휴,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사돈댁도 며느리도 물장사한다. 나 부끄러워 죽겠는데. 대체 이놈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거품 물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머리가 좋은 애가 왜 허구한 날 합격을 못했겠어요. 거기 들락날락하느라 그랬지. 안 봐도 뻔해.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엄마! 저희 부모님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고 저도 부모님께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는 건지 식사 내내 쉴 틈 없이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주변에서 며느리가 어느 학교 나왔고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명함도 못 내밀게 생겼다는 둥, 공무원 합격하고 나면 선자리가 줄을 설 텐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꼭 모자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겠다는 둥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는 통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자리를 파하게 됐죠. 물론 서러운 마음이야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시댁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만 좋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풀 꺾이고 나니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이제 막 임용된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냐. 집이라도 제대로 해가야 나중에 싫은 소리 덜 듣는다며 저희 부모님께서는 40평대 아파트에 혼수까지 다 장만해 주셨습니다. 예, 이런 거 해오면 내가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줄 알았니? 뭘 노력해서 읽어볼 줄 알아야지. 술집에서 일한다고 씀씀이만 해프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 이것도 딱 보아하니까 나중에 자기 집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지 시어머니도 현관에서 쫓아낼 모양이네. 고맙다는 소리는 기대도 안 했지만 하도 성화를 부리시고 구박을 하시는 탓에 정말 알려드리기 싫었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드나드시라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오픈해 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목소리 내서
내 편 한번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밉기도 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얘기는 어른이니 우리가 참자. 우리 둘만 사이 좋으면 됐지 뭐. 어떠냐 하는 얘기뿐이었죠. 마음 상하는 날도 있었지만 남들 다 하는 시집살이 나라고 없을까 하면서 지내던 중 저희에게도 선물 같은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를 임신했을 당시 워낙 입덧이 심하고 몸이 약해져서 저한테 안정기가 찾아올 때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들었네요. 정말로 막 6주 차에 접어들자 생전 없었던 빈혈부터 시작해서 팔다리가 붓고 아프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들을 다 정리하고 태교에만 전념하겠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는 가게를 정리한 걸 크게 후회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는 물장사라도 눈 감고 봐줬건만 맞벌이에서 몇 푼이라도 살림에 보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전업주부 역할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예민해진 상태에서 너 때문에 아들이 앞으로 배로 벌어야 할 텐데 어쩌면 좋냐며 닥달을 하시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저는 알러지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꼬막 무침 조개탕을 허구한 날 저희 집에서 하시는 통에 저는 집 앞 콩나물 국밥집에서 끼니를 몰래 해결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련님의 결혼 소식은 저에게 정말 신락 같은 희망과도 같았어요. 우선은 어머님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것만으로도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신호 위반으로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는 통에 양가 인사부터 결혼식까지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됐습니다. 동서는 저희 동네에서 이름난 가정의학과 개원이에요. 사실 저는 동서가 영 초면은 아니었던 게 저희 엄마가 저 결혼하는 시점에 매입하신 건물이 있었는데 매입 초부터 들어와 있었던 꽤 큰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공실이 꽤나 있었어요. 자리는 좋은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영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가정의학과가 하나 개원한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저도 그 시점에 가게며 뭐며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하던 시점이라서 종종 엄마 도와 서류 처리도 대신 해드리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개원한 게 동서더라고요. 뭐 개원하고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으니 시설 권리금을 조정해달라. 일부만 선납하고 몇 개월 후에 전액 완납 처리하겠다. 여간 까탈스럽게 굴어서 엄마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괜히 공실 길어지면 안 된다며 빠르게 계약 처리를 했었어요. 동서가 처음 집에 인사를 오는 날에 저는 바로 알아봤는데 동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아는 척 할까 하다가 엄마 건물로 처음부터 유세 떠는 손윗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저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갔죠. 시어머니는 동서가 집에 인사를 온 그날부터 결혼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의사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워낙 남 눈치 많이 보고 남한테 이런저런 자랑질을 하길 좋아하는 시어머니니까 자랑으로 끝났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저는 동서의 비교 대상이 돼서 병풍? 병풍이면 양반이죠. 거의 무수리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임신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중에 먹을 것처럼 사소한 것들이 참 사람 마음 서운하게 만들어요. 도련님 결혼이 끝났을 때 제가 이제 막 15주 차에 접어들어간 상태였는데 또 대뜸 연락도 없이 어머님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새아가 몸보심 좀 해야겠다. 아휴, 삐쩍 말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챙겨줘야지. 큼직한 압력 솥에 잉어며 한약재며 바리바리 싸우신 걸 보고 그동안 많이 투닥거리기도 하고 구박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손주 품고 있는 몸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러 오셨구나. 옛날 사람이라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사실은 참 마음 따뜻한 분이구나 했어요.
임산부 기력 회복하는 데는 잉어증만한 게 없다. 내가 직접 하려다가 아유 나는 영 비위도 약하고 너 살림도 알려줄 겸 겸사겸사 들고 온 거야. 그 세상에 이런 요령 알려주는 시어머니가 천지 어디 있는지 나가서 물어봐라. 나는 지금 모임 나가야 봐야 되니까 내일 요맘때 다시 오마. 그러시군 그 많은 잉어를 솥단지째로 저희 집에 놔두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순간 화가 울컥 올라왔지만 제가 그동안 너무 모진 소리만 듣고 많이 당한 탓일까요?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챙겨준 것만으로도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입덧이 한참 심해 물도 겨우 마시고 있는 상태였고 살도 정말 많이 빠진 터라 그래도 남편만큼이나 내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감동스러운 마음에 정말 구역질이 뭐예요? 싱크대에 토를 해가면서 그 많은 잉어를 다 고았네요. 다음날 또 불쑥 찾아온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잉어즙 다 됐으면 가지고 나오라며 소리를 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마침 저도 한 잔 마시려고 데워놓은 상태라서 잘 달여놨어요 하고 딱 한 잔을 마시려는데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들어오시더니 그릇을 들고 있는 제 손을 탁 쳐버리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뜨거운 상태는 아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바닥에 깨진 그릇이 굴러다니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긁힌 발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야, 네가 뭘 했다고 그걸 먹어? 아유, 아까워 죽겠네 진짜.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구분도 못해 이 모질한 게.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게 뭔가 싶고 황당하시죠? 네, 제가 밤낮으로 구역질 해가면서 고하는 잉어즙은 잘난 의사 동서 입으로 들어갈 것이었어요. 칠칠맞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주방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저를 제치고 김치 냉장고까지 뒤져서 다려놓은 잉어즙을 전부 챙겨가시더라고요. 그날 깨진 그릇을 주워 담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하고요. 시어머니의 티나는 며느리 차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 너 지금 집이지? 갈비찜이나 해서 세아가 병원 좀 다녀와라. 전화하니까 고기가 그렇게 당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이라나 보다. 임신했다고 집구석에만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미련하게 살만 계속 찌는 거야. 내가 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니까 병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반찬이랑 몇 가지 좀 싸놔라. 어머니, 저 몸이 정말 안 좋아서요. 갈비찜은 다음 주에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넉넉히 해놓을게요. 속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내가 뭐 어려운 거 시켰어? 얘는 툭하면 안 된다, 툭하면 싫다. 근본 없는 거 데려다가 앉혀놨으면 집에서 탱자탱자 놀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집에 뭐라도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답답해. 정말. 같은 임산부고 같은 며느리인데 어느 순간 저는 잘난 의사 동서 끼니나 챙기고 있는 식모로 전락한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가게에 다시 나가는 게 나으려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는 꼴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당연히 바꿔봤죠. 남편한테 울고불고 전화해서 지 돈으로 산 집이라 유세 떠는 거냐며 이러다 늙으면 방문 다 걸어 잠그고 노인네 어디 내버리진 않을까 싶다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그마저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사람을 들들 볶고 둘째는 이걸 좋아하네 저걸 싫어하네 하면서 잠시 누울 틈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같은 며느리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서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토로하니 처음엔 미안하다.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않느냐. 자기가 중간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며 달래던 남편도 계속된 성화에
오히려 자기가 벌컥 짜증을 내더라고요. 우리 엄마 고지식한 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한 사람 붙들고 꼭 그렇게 짜증내고 싫은 소리만 해야겠어? 나한테 잔소리하려고 하루 종일 벼르고 있던 사람처럼 구는데 내가 집구석 들어오고 싶겠냐고. 그리고 막말로 그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 먹는 거에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동네 방네 우는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동서는 어땠냐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이 꼭 생각나더라고요. 기껏 반찬을 해다 주면 양념장 그대로 다 묻은 반찬통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건 기본이고 고맙단 소리는커녕 반찬이 간이 짜네 싱겁네 잔소리까지. 형님, 제가 반찬을 해서 보내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가져다 주시면 안 가져다 주는 것만 못해요. 하면서 간은 보신 거죠? 나물이 아니라 꼭 소금 퍼먹는 것 같이 짠데 아무리 저 밉다고 하셔도 속으로만 미워하셔야지. 이렇게 티나게 괴롭히시면 형님 태교에 안 좋아요. 저기 부엌 가시면 저번에 가져다 주신 반찬통 놔뒀으니까 가져가세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고맙단 얘기 듣자고 하는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남을 간은 왜 지금 열고 간 봐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내가 보기엔 동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것 같아서 그래. 물론 나도 100% 기쁜 마음으로 해다 주는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잔소리는 아니지 싶어 한 소리 하면 입이 셀쭉 나와서는 어머님이랑 똑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고집은 세다면서 궁시렁거리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대로 어머님께 고자질을 했는지 그렇게 한 소리 하면 저녁에 대번 전화벨부터 울립니다. 예, 넌 아주 내 욕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견디는 거냐? 어? 은근슬쩍 둘째 아가 구박하면서 사실은 나 씹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집에서 놀고 있는 애 퍼질까봐 살림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넙죽 하면 되는 걸, 어? 너는 괜히 둘째 스트레스 줘서 애라도 잘못돼봐. 내가 어디 가만히 있나? 동서의 만행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칭찬을 등에 업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것처럼 꼭 자기가 손윗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아버님 생신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형님, 형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하고 살갑게 굴길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 싶었는데 대뜸 영양제 쇼핑백을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해맑게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래요. 형님, 그래도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잖아요.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부터 배웠던 건데, 임신 중에 뭘 먹고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지능이 결정된다니까요. 물론 애들 머리야 유전이고 타고난 게 크다고 하지만, 엄마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애까지 힘들게 살 필요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밥 먹고 나서 꼭 챙겨 드세요. 어머님이 저 먹는 영양제 형님도 꼭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던데. 동서 말을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무시하니까 결국 동서도 나를 땅바닥으로 보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꾸역꾸역 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으면서 어쩜 이렇게 사력 있냐며 새는 애가 맏며느리라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래도 넘치는 애가 들어와서 한시름 던다며 난리를 치시는 시어머니 덕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저한테 모자라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본인이 학벌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데 으름장을 놓으시고 은근히 학벌 자랑을 하시길래 명문대 출신 공무원인가 보다 생각만 했었는데 동네 사람들 통해서 들은 얘기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에 대학 출신이라고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실은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학력을 속이고 다닌다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일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허구한 날 민원인이랑 싸워대는 통에 고소당할 위기까지 처하니까 본인이 면직하고 도망갔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결혼하고 육아에 전념하라고 그만둔 거라고 하셨다고 했거든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제사 앞두고 장 보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거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시키면 금방 오는 거 굳이 사람 많은 데 가서 치이는 게 싫다고 하시길래 옛날 분들답지 않게 세련되셨구나 했는데 저기 저 시청에 있던 그 계장 아니야. 아유 세상에 얼굴 봐. 젊었을 때부터 못된 심보란 심보는 그렇게 부리고 다니더니 왜 늙으면 얼굴에 지 성격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러잖아. 아유 저 심술살 붙은 것 좀 봐라. 알고 보니 그것도 공직생활 할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랑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녔는지 사람 많은 데만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혀를 차는 통에 안 나가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까 또 학벌 자랑, 사회생활 자랑 시작하신다 싶으면 속으로 콧방귀만 꼈죠.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 하셨다고 저러실까 하면서 매일같이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옆에 찰싹부터 편드는 동서까지 제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행여나 못난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10개월을 버텼던 것 같아요. 오랜 고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저는 그해 8월에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이라고 병원에 그림자도 안 비추시던 어머님은 아이 성별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수화기 너머로 한숨만 푹푹 쉬시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결혼이 정말 우리 둘만 좋다고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둘째치고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받았던 차별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끊지 않으면 이 고생이 계속된다 하는 결심이 아이를 낳고부터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애라도 봐주시겠다고 집에 오시는 날에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갓난아기를 붙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휴, 첫째한테 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하필이면 술집에서 일한 여자의 밑에서 또 딸이라니. 아유, 내 팔자야. 그냥 사고나 치지 말고 얌전히 살아다가 얼른 빨리 시집이나 가라. 너는 그게 효도지. 어머님, 애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친구분들이랑 동네 호프집 자주 가시잖아요. 제가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매번 왜 그러세요, 정말? 이거 봐, 이거 봐, 어? 남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주워 듣는지. 내가 내 집에서 혼잣말도 못하냐? 둘째를 봐라, 어? 제대로 된 집에서 큰애가 그렇게 어른 말씀하시는데 눈 뒤집어 까고 대드는 꼴을 본 적이 있는가? 어?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 피가 어디 갔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실 때마다 되지도 않는 입씨름을 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오죽하면 나중에는 제가 어머님 힘들까 봐 그러신다. 제가 집에 있는데 애라도 보지 뭘 하겠냐. 그냥 집에서 쉬셔라 하고 어르고 달래서 최소한 저희 애가 그런 말이라도 못 듣게끔 하려고 갖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랑 출산 예정일이 꼭 8주 차이 나던 동서는 온 가족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순산하게 됐습니다. 성별을 알게 된 이후부터 동서는 집에서 여왕 행세를 하며 돌아다녔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더 했죠. 집안에 금이야 오기야 하는 손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면서 아파트에 플랜카드라도 걸 기세로 예정일을 앞두고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셨고 물론 무수리처럼 저를 달고 다니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이 이제 공무원 집안이 아니라 의사 집안이 되려나 보다.
아들까지 이게 무슨 겹경사냐 정말. 애랍시고 어디서 딸 하나 털렁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그것도 애라고 먼저 낳았으니 네가 뭘 좀 더 알긴 하겠지. 세아가 몸 관리만으로도 정신없으니까 출산 가방 싸는 거라도 옆에서 좀 거들어. 어머님, 저 아직 어머님 등살에 몸도 제대로 못 풀었어요. 저희 애도 한참 손 많이 갈 시기인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얘는 또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 내가 너 어디 죽으러 가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니? 아이, 집안에서 윗사람이 돼가지고 심보를 왜 그렇게 고약하게밖에 못 써?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 애 좀 친정에 맡기고 조리원에서 당분간 둘째가 수발 좀 들어라. 요즘 산후조리원은 영 못 믿었고 애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집에서 조리하느라 조리원은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이참에 구경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 애 낳고 몸 풀기 전에 조리원 비용 보고 거품을 물고 병원에서 한바탕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곳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간 시어머니 탓에 저는 조리원 생활도 따로 못하고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했어요. 말이 좋아 산후조리지 이제 막 애를 낳아놓은 저를 보고 원래 몸을 풀 때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이고 바람도 쐬고 해야 더 빨리 나을 수 있다면서 집안의 잡일이란 잡일은 다 시키더라고요. 저희 엄마 차마 갈라서라는 말은 못하고 전화할 때마다 코만 훌쩍거리시면서 먹고 싶은 건 없냐, 힘들면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 그 소리만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 마음에 대못 박는 것 같아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나는 애초에 분가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냉큼 집부터 들이밀면서 어머니 제가 집해왔으니까 저희는 따로 살게요 하고 선 긋는 것도 아니고 거봐라 이렇게 한 집에서 살 부대끼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 어? 아파트 값도 세워라 내워라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 세 식구 사는 거 얼른 처분하고 집으로 들어오든지 해. 한 번은 몸종처럼 부리시는 게 퍽이나 즐거우셨던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날은 정말 학을 떼고 근무 중인 남편한테 울면서 합가 소리라도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전화해서 빌었어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합가 소리는 들어가고 남은 돈 좀 있으면 살림에 보태라는 소리로 대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일지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손목이 시큰거려 또 울컥하네요. 여하튼 갓난아기 돌보느라 퀭해져 있는 제 앞에 오셔서는 가방 하나 툭 던지고 출산 가방을 싸라부터 저는 조리원이라곤 구경도 못 해봤으니 동서수발 들어가면서 한이라도 풀어봐라 하시는데 이게 어디 말인가요? 저도 이제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터라 이번에 좀 완고하게 버텼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 엊그제 낳았어요. 저희 애기는 그럼 누가 돌봐요? 지금 한창 엄마 손 많이 타고 저도 쪽잠 자가면서 애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두고 어딜 가겠어요. 처음엔 콧방귀만 끼고 돌아가셔서 한동안은 또 잠잠하려나 싶었는데 타겟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거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때 한참 행사 중이어서 차출당해 주말까지 근무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돈도 못 벌어오고 있는 거 걷어 먹여줬더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겨우 딸이나 낳은 주제에 시어머니 이겨 먹으려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저희 어머님 우는 소리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자기 말이 옳다 소리 나올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사람들 들들 볶는데 멀쩡한 사람이면 그거 절대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쉬고 있는 친정엄마를 집에 불러다 앉혀놓고 팔자에도 없는 동서 산후조리를 시작했어요. 형님, 조리원 음식이고 뭐고 입에 하나도 안 맞아 죽겠어요. 형님이 가서 반찬 좀 해오시면 안 돼요?
아우, 그럼 어떡해요? 입덧할 때부터 형님이 반찬 해주시는 통에 거기에 입맛이 들었는데, 형님, 뼈에 바람 드니까 시큰거려 죽겠어요. 저 가재 수건 좀 들고 가셔서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 마사지 좀 해주세요. 동서가 있었던 산후조리원 동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찌나 공주님 놀이를 하는지 말 앞에 형님 소리만 붙일 뿐이고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공주와 하녀가 딱 맞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등살에 밀려서 온 거 못하겠다며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는 옆자리 산모가 어디서 언니가 아니라 형님이란 소리를 들었는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하도 챙겨주길래 둘도 없는 자매 사이구나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형님 동서지간이라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산모 심보가 여간 고약한 게 아니던데. 아, 요 앞에 가정의학과 의사라면서요. 조리원에 있는 사람들은 저 병원 가지 말자고 다 담합했어요. 세상에, 간호사한테 내가 의사인데 네가 뭘 아냐고 막 막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니까요. 아, 저희 동서가 애를 힘들게 낳아서 사람이 많이 예민해져서 그래요. 못된 소리 해도 못 들은 척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와중에 동서라고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거 아니다. 원래 성격이 좋은데 애도 힘들게 낳고 고생을 많이 해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다. 혹시라도 병원에 손님 떨어질까봐 동네가 좁아 괜히 잘못된 소문 한번 돌기 시작하면 엄마 건물 가격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해명을 하고 다녔어요. 다른 게 미련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딱 후회됩니다. 그냥 두 눈 딱 감고 그렇게라도 망하게 둘 걸, 그렇게라도 복수할 걸 하고요. 동서도 산후조리원을 퇴소하고 한동안 좀 잠잠하나 했는데 바로 일주일 전 제 마음속 응어리가 제대로 폭발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단 발단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생신 2주 전부터 집으로 그렇게 호출을 하시더니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팔자도 키고 하지. 네가 봐도 그렇지 않니? 내가 올해 손주를 둘이나 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서 다 했는데 골방 노인네 취급이 따로 없지. 다른 집 며느리들 봐라. 어머님 신경 안 쓰고 애 낳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상 차려. 해외여행 보내줘. 친구분들이랑 놀고 오셔라. 용돈 찔러줘. 난리도 아닌데. 너네가 어쩜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니? 동네 모임 친구분들의 아들 며느리 내외가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 보내줬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시고서는 생일 앞두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정말 기가 막힌 게 둘째 며느리 앞에서는 또 그런 소리를 꺼내지도 않아요. 무슨 책 잡힌 사람 마냥 동서가 어머님 요즘 사람들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마디 하면 고집 부리던 것도 그러냐 하면서 쓱 주워 담으시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 돌려서 어머님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만 꺼내도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님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이겨 먹으려고 든다면서 개거품을 무시거든요. 여하튼 생신 전부터 그 난리를 치고 계시니 어쩌겠어요. 저도 동서 불러 앉혀놓고 그랬죠. 어머님이 하도 저렇게 성하시니까 이번 생일은 곱게 몸 넘어갈 것 같고 생일 전날에 따로 바쁜 일 없지? 장은 내가 봐올 테니까 음식 장만하는 거는 전날에 짬 내서 잠깐 돕고 여행 가시고 용돈할 돈은 우리 넷이서 조금씩 나눠서 내자고. 그러니 대번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엄연히 집안에 맏며느리가 있는데 제가 왜 그걸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노는 사람이에요? 아,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빨리 복귀해야 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공부할 것도 산더미인데 제가 앞치마 메고 주방에서 요리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런 건 형님이 좀 나서서 해주셔야죠. 돈도 그래요. 큰아들 내외가 조금 더 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 돈 각출하는 거야 그렇다 치자. 동서 바쁜 거야 내가 아니까 100번 양보해서 장도 내가 봐놓고 생신 전날 음식 장만은 혼자 하기에 너무 많으니까 많이도 아니고 한두 시간 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건 형님 생각이죠. 저는 어쨌든 못하니까 아줌마를 쓰시던지 친구를 부르시던지 그런 줄 아세요. 당장 어머님 생일은 다가오는데 동서는 자기는 못한다.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지. 별 수 있나요? 결혼 이후 종종 연락만 하던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정사정하니 너도 참 왜 그렇게 사냐며 한 소리 하면서도 얼른 집으로 찾아와서 거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 시어머니 돈 좋아하시지? 이참에 둘째 며느리 확실하게 밟고 올라가려면은 용돈이라도 좀 따로 더 챙겨 드려봐. 어른들 은근 아닌 척 하면서도 돈 좋아해서 금방 또 내가 언제 그랬나 싶게 잘해준다니까? 친구 얘기에 솔깃한 저는 그래서 돈 좋아하시는 어머님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건 용돈밖에 없다 싶어서 예쁜 용돈 봉투까지 사서 따로 몰래 100만 원 정도를 더 챙겨드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무밥에 소고기국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가 직접 다 차렸어요. 동서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이 바빠서 그런지 거들어 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큰돈은 아니지만 보태서 가방이라도 하나 더 장만하시라고 제가 좀 더 챙겼어요. 어디 가서 제가 드린 거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둘째가 어디 너 같은 애인 줄 아니? 바쁜애 붙잡고 음식을 장만하느니 꼭 그렇게 모자란 소리를 해서 점수를 깎아 먹지. 아휴. 네가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너 딸 낳아놓고 유세 떨 동안 내가 고생한 거 비하면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푼돈이야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니. 시급으로 따져봐라. 이 돈이 성에 차겠는가. 네 성의를 생각해서 나도 받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말이야 늘 밉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따로 용돈 한번 챙겨드리니 한동안은 싱글벙글 어디 자랑하시고 놀러 다니시느라 저도 그늘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했네요. 당장 코앞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형님,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이 앞에 갈빗집으로 7시까지 오세요. 이번에 제 생일이잖아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했다고 이번 생일은 꼭 제대로 좀 챙겨주고 싶다고 성하셔서 오실 거면 숟가락 젓가락 좀 더 챙겨놓죠 뭐.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6년 차가 됐지만 시어머니에게 생일상은 고사하고 축하한다는 얘기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오늘 제 생일이니 밥이라도 한 끼 하자며 불러도 너희 집안 행사에 왜 사람 귀찮게 오라가라 하냐며 투덜거리시던 기억밖에 없는데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식당까지 직접 예약해서 생일을 챙겨주다뇨. 전화를 듣고 동서가 미운 마음보다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서 거실에 주저앉아 엉엉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어디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동선의 시댁 전부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고작 그 밥 한 끼가 뭐라고 왕따 당하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남편도 너 때문에 괜히 자기까지 덤터기 써서 집에서 따돌림 받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집에 정말 내 편은 없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안 가겠다 선언하면 정말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얼른 채비를 해 갈빗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오자마자 짜증스러운 말투로 쟤는 누가 불렀어? 하고 인상을 팍 구기고 여럿한테 축하받으면 좋죠 하면서 제 손을 끄는 동서까지 정말 전부 다 미웠지만 눈물 참아가면서 꾸역꾸역 갈비를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남편,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시부모님 모시면서 고생할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정작 예쁜 손가락은 따로 있구나 싶고 그러던 중에 어머님이 제 눈치를 슬슬 보시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시더라고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새까매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생신이라고 몰래 따로 챙겨드린 그 봉투를 세상에 봉투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들 낳느라고 수고했어. 정말 우리 집에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을까. 내가 다 늙어서 며느리랑 송주 덕에 호강하게 생겼다.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은데 고생은 형님이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반이라도 나눌까요? 됐다. 저게 뭘 했다고. 머리가 무식하면 몸이라도 바쁘게 놀려야지. 저건 매사에 행동도 굼떠가지고 아랫사람 생일까지 지 어머니가 챙기게 만들고 말이야. 저만 빼고 하하호호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신 것보다 제가 드린 용돈을 그대로 동서한테 갖다 바친 것보다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결혼 생활이 모두 제가 무식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에 완전히 꼭지가 돌더군요. 저 이혼할게요. 서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시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찰싹 붙어서 신나게 히히덕거리던 시어머니, 동서, 도련님 모두 벙찌고 남편도 아차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네가 일을 하기를 해. 뭘 해? 술집 출근하던 거 우리 아들이 걷어 먹여주니까 애 갖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집에 놀러 앉더니 또 여기서 뭘 빼먹으려고 어른들 있는 식사 자리에서 감히 이혼 얘기를 입에 올려?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경사스러운 날에 그렇게 꼭 초를 쳐야 마음이 편하냐? 어? 어른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은행 어플을 켜고 시어머니 얼굴 앞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프랜차이즈 매각 대금에 가게 정리하고 그 사이에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해서 만든 60억을 보더니 어머님은 핸드폰을 확 채가서 손가락으로 0을 세어보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아니, 네가 이 돈이 어디서? 여보, 잠깐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아파트며 그간의 혼수며 제 통장에 60억까지 이 집 돈이라곤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결혼 생활할 때 고생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했고 위자료를 받아도 제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제 돈 한 푼 못 가져가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동서, 사람이 가만히 참고 있는다고 우습게 보였을 텐데 동서 병원도 곧 뺄 생각해. 병원 있는 그 건물 건물주가 우리 엄마야.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 병원은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보지? 동서도 사색이 되더니 그제서야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다 너무 죄송하다 하며 울며 불며 난리가 나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자존심을 세우는지 눈만 꿈뻑꿈뻑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군요. 그도 그럴 게 괜히 재산 때문에 분쟁 생길까 싶어서 결혼하며 남편한테도 가게 판 돈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동안 속으로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무식하다 무식하다 노래 불렀던 며느리가 통장에 60억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유식해 보이세요? 제가 시집 와서 그 고생하는 동안 누구 하나 진심으로 고맙다 말이라도 한 적 있어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동서도 아닐 거지만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 진심으로 충고할게. 그러고는 어머님 손에 들린 제 핸드폰을 탁 뺏어서 나와 애 안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간 제 고생을 알고 계시니 말없이 안아주시면서 고생 많았다고 집 정리며 병원이며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할 테니 앞으로 애랑 행복하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폭탄을 날렸는데 어쩐 일로 조용하다 싶더니 그날 저녁부터 어머님과 동서에게 전화부터 시작해 장문의 카톡까지 핸드폰을 들었다 하면 연락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동안 너 고생한 걸 너무 모르고 살았다. 내가 무식한 탓이지.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니? 안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투자 사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며 뭐며 죄다 거기 붙고 있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사과하고 들어와서 해결하면 우리도 없던 일로 해주마. 형님, 저 이제 막 개원해서 동네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물론 관리비가 계속 밀리긴 했었지만 그거 저 아기 낳고 다시 복귀하면 금방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형님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저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랑은 사이 틀어지신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남편은 굳게 닫힌 저희 집 문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빌고 있고 어머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는지 저한테 먼저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시는데 이제 돈 있는 거 알았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내겠다 싶어서 걱정만 태산입니다. 그동안 무식하고 능력 없는 며느리 취급받다가 돈만 보고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알랑방귀 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었던 건지 그저 소름 끼칠 뿐이네요. 여러분, 저 정말 이 결혼 생활 잘 끝낸 거 맞겠죠? 피눈물 흘리면서 나온 집, 자식과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면 된다 결심한 그 마음, 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귀농하여 산 지도 8년이나 다 되어 가네요. 시골에 있으니 해가 빨리 떨어져서 저녁이면 밥 먹고 유튜브 사연 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게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저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거의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수더분한 성격을 가진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는 지인분이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던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 많은 어린 여동생을 아빠처럼 키워가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20대 시절부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친척 손에 컸는데 이런 남자라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에게는 소중한 식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시누이 남편보다 11살이나 어린 귀여운 늦둥이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아가씨는 아직 풋풋한 중학생이었어요. 이 어린 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결혼 후에도 셋이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가씨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아가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고 싹싹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언니 언니 하고 따르며 혹시 제가 힘들까 집안일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이쁨 받을 짓만 했어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저는 아가씨가 마치 친동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가씨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싶고 그랬죠. 우리 형편에 많은 것을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가씨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아가씨 덕분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 일 때문에 바빠서 아가씨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죠. 둘이 장 보러 다니고 투닥거리며 같이 요리도 만들고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에는 아가씨랑 나란히 누워서 밤새도록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아가씨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자 딸이었죠. 이런 아가씨가 어느 날 그 예쁜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가 내 새언니라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나도 그렇다고 말해줬죠. 아가씨는 촉촉해진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밤샘 수다는 계속됐죠. 남편과 아가씨와의 생활은 하루하루 즐겁게 흘러갔어요. 몇 년이 흘러 아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우리 부부의 내복을 사왔을 때는 정말 이제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첫 월급 타면 이런 거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색깔 괜찮아요? 라며 머리를 극적이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아가씨가 벌써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아가씨는 그동안 본인을 친동생처럼 친딸처럼 보살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꼭 안아주었고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며칠 뒤 아가씨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공장 기숙사에서 살기로 했다며 이제 스스로 독립해보겠다고 밝은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혹시 가서 부족한 거라도 있을까봐 이것저것 필요한 생필품을 챙겨주다 보니 짐이 한 보따리가 되더군요. 남편과 같이 아가씨를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그 허전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가 가고 텅 빈 집에 들어오니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텅 빈 집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여보, 아가씨 말이야. 우리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겠지? 그럼 걱정 마. 당신이 미선이 친동생처럼 잘 키웠잖아. 내가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같은 여잔 정말 없을 거야. 제 손을 맞잡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던 남편의 눈가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가씨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처음으로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고만 아이가 없어서 저는 아가씨가 나간 후 아이를 가져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기저기 병원도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점집도 다녀보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죠. 주변에 아이를 한둘씩 낳고 예쁘게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이 갖고 싶은데 우리는 언제 생길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원래 아이는 하늘이 주신다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남편은 불안해하는 절 달래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임신을 시도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군요. 포기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결국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에 자식복은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며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그리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조금은 울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오랜만에 아가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최근 몇 달간 일이 바빠졌다면서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아가씨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주말에 집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도 못한 채 오랜만에 아가씨가 온다는 사실에 신나서 잡채며 갈비찜이며 아가씨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남편도 들떠서는 여기저기 쓸고 닦고 집안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간만에 이 기분을 환기시켜줄 누군가의 발길이었습니다. 주말 점심때 약속한 시간대에 맞춰서 아가씨가 집에 도착했어요.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저는 반갑게 달려가서 아가씨 손을 붙잡고 그동안 별일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예쁜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갑자기 누군가를 불렀어요. 오빠, 들어와.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선이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아가씨를 바라봤죠. 아가씨는 거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의 남자친구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아가씨가 거실에 앉기 전 외투를 벗었는데 글쎄 그 조그마한 몸에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가 앉아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벌써 5개월 됐답니다. 아가씨의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본인이 미선이를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가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는데 임신을 했다니요. 저와 남편은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리고 남자친구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아가씨와 대화를 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가씨가 먼저 입을 떼더군요. 오빠, 언니,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무서워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감은 꼭 언니가 골라주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풀죽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아가씨를 보자 저는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속으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가씨를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임신시켜 데려가겠다고 하는 저 남자친구가 얄밉기도 했고요. 아가씨만은 정말 제가 잘 알아봐서 좋은 남자로 고르고 골라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아가씨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걱정 말라고 저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도 아가씨가 고른 남자니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상의하에 결혼을 허락했죠. 아가씨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배가 많이 불러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가씨는 조그마한 신혼집에서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고 금방 시간이 흘러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첫째가 남자아이, 둘째가 여자아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조그마한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걸 보면 마음이 행복으로 충만해졌죠. 아이들이 아가씨를 닮아서 그런지 동그란 눈망울에 조그마한 코가 너무 귀엽고 예뻤습니다. 저에겐 아이가 없었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그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도 있었어요. 아가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을 자주 보여주곤 했죠.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언니가 나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해서 지금 이 정도지 나 혼자였다면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 아가씨는 똑 부러져서 아마 나 없이도 잘했을 거예요. 정말 장해요. 아가씨는 제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며 고마움을 그렇게나 표현하곤 했죠. 말도 참 이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100일이 되기 전 아가씨 남편이 일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많다며 아가씨가 당분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살기로 하고 어린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와 쌍둥이까지 함께하는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가씨는 비록 결혼해서 애엄마가 되었지만 예전에 그 맑고 순수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서 어쩌면 이렇게 순한 아기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 옆에 찰싹 붙어서 까꿍하고 놀아주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어줄 때나 목욕을 시킬 때면 힘들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저 소중한 유리구슬처럼 혹시라도 깨질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가씨 그 착한 심성은 어디 안 가는지 제가 애들을 재우려고 앉기만 하면 언니 제가 재울게요. 이리 주세요. 라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일어나곤 했죠. 같이 집에서 애들을 봐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씨를 억지로 등 떠밀어 방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조리 잘해야지. 우리 예쁜 아가씨 몸 상하면 내가 더 속상해서 안 돼. 얼른 가서 쉬어요. 언니도 참, 내가 해도 된다니까요. 미안하게. 안 미안해도 돼요.
난 이렇게 이쁜 애기 봐서 얼마나 좋은데. 얼른 쉬어요. 사실 아가씨가 출산하고 몸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말이었을 뿐 아마 출산을 경험해 보신 엄마들이라면 아시겠죠. 출산이란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 건지, 더군다나 아가씨는 쌍둥이를 힘겹게 출산해서 그런지 몸이 더 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가 더 챙겨주고 도와주려 애쓰고 끙끙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큰아이를 재우고 있는 동안 작은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는데, 저 작은 몸에서 벌써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아가씨가 너무 대견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났어요. 아가씨가 언제 저렇게 엄마가 됐을까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 저도 모르게 아가씨를 깨어나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가씨가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온 이후로 남편과 저는 자기 전마다 항상 침대에 누워서 아가씨 얘기, 쌍둥이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아가씨와 쌍둥이 덕분에 남편과 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 쉼 애부를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평일에는 바쁘다고 집에 못 온다길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이 많은가 했더니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가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끈기가 없는 스타일이라 한 곳에 진득하니 다니질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어오는 돈도 시원치 않아서 아이들 기저귀 값이며 뭐며 우리 부부 돈으로 해결한 적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그런 심외부를 앉혀두고 애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녀야 한다라고 훈계도 해봤지만 그저 어른이 하는 잔소리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저번 회사에서는 정말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고 아무튼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직장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꺼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간섭하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 총각 때랑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는 걸세.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해도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죠. 그 후에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제 남편 말에도 저리 툭툭 쏘아붙이며 기분 나쁜 티를 한껏 내는데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라 믿고 결혼 허락까지 해준 것인데 말이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심애부도 아가씨처럼 어린 나이에 애아빠가 됐으니 아직 철이 없어 그런 거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심애부는 평일에는 어디서 자는 건지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주말에만 잠깐 와서 아이들을 보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제가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생활하는 거냐 물어도 대답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재차 묻자, 그냥 회사 야근이 많아서 근처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당시 심외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작은 회사라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많다며 근처 친구 집에서 잤다가 출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근이 있고 일이 힘들다고 한들 가정이 있는 남자가 집에는 들어와야지 주말 부부도 아니고 친구 집에서 지내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훈수를 두려고 하니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회사에 일이 있어 가봐야겠다며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시매부의 이런 행태를 두고 이상하다며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아가씨 방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아가씨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었고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왜 울어요? 언니,
아유, 말해봐요. 왜 그래요? 저희 부부가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심해부는 방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라 통곡하고 있는 아가씨를 겨우겨우 달랜 후 퉁퉁 부은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평일에 그 여자네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애까지 임신했답니다. 세상에, 아직 쌍둥이들이 두 돌도 안 됐는데 그 여자는 임신 6개월이나네요. 김서방이 집에 하도 잘 안 들어오니까 아가씨도 평소에 의심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긴가민가 했다네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들켜버리고 만 거죠. 심애부는 자기는 쌍둥이 키울 자신 없다며 네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 해보니 못하겠다는 막말을 내뱉었답니다. 언니, 나 어떡하면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남편의 바람에 충격받은 아가씨가 거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묻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꼭 안아주고 있었죠. 아가씨가 너무 안쓰러웠고 그놈을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놈은 그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거 완전히 잠수를 탔네 탔어. 이 못된 놈. 특히 남편은 저만큼이나 분해했죠. 하나뿐인 여동생이 그런 논팽이를 만나 되먹지도 못할 일을 겪었으니 당연하죠. 저와 남편은 그 상대 여자가 누군지 찾아내어 집으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김서방과 하도 평소에 교류가 없었던 탓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지? 우리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해? 그러게. 그 당시 아가씨는 그날 이후로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기운 내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입맛이 없다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만히 쌍둥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생기있던 아가씨의 얼굴이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고 말라갔어요. 저와 남편은 아가씨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아가씨의 기분이 나아질까 고민하던 중 아가씨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에 여행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뜻을 모았죠. 저는 여행용 가방을 하나 사서 아가씨가 좋아할 만한 예쁜 원피스를 몇 벌 골라서 담았어요. 그리고 카메라와 밀짚 모자도 사서 넣어주었고 방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아가씨를 불러서 얘기했죠. 아가씨, 기분 전환할 겸 바닷가에 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요? 평소에 가고 싶어 했잖아. 쌍둥이들 키우느라 매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내가 쌍둥이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필요한 건 내가 다 여행 가방 안에 넣어놨으니까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푹 쉬다 와요. 아가씨는 알 듯 말 듯 오묘한 표정을 짓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저를 보고 싱긋 웃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로요. 그때 아가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맙다고 언니 같은 사람 없다는 말을 중얼거렸죠. 그리고 아가씨는 여행 얘기에 갑자기 의욕이 생겼는지 그날부터 밥도 잘 챙겨 먹고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행을 보내주기로 한 계획이 성공했다며 잠시나마 기뻐했죠. 그 논팽이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열불이 났지만 일단은 아가씨라도 기운을 차리게 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가씨는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쌍둥이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푹 쉬러 갔어. 엄마 건강해야 너희들도 좋은 거니까. 쌍둥이들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지들끼리 까르르 하며 놀더군요. 아가씨가 여행을 떠난 지 3일째에도 간간히 연락을 하긴 했지만 혹시나 쉬는데 방해될까봐 궁금해도 참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가서 뭐 하면서 지냈는지 자세히 물어봐야지 하고요. 돌아오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떠난 여행이라 좀 오래 있다 오더라도
아가씨 기분 좋아질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급하게 경찰서에 가고 있다고요.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자세한 건 가서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큰일인가 싶어 안절부절했지만 쌍둥이를 놔두고 달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우리 미선이가, 어? 아가씨가 왜?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듯 가슴을 치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남편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불길한 느낌에 울고 있는 남편을 닥달해서 무슨 일인지 캐묻고 말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최악의 소식이 될 줄도 모르고 바로 아가씨가 여행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목숨을 끊었다네요. 저는 남편의 얘기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그게 사실인지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사실이라고요.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아가씨가 맞다면서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기억을 잃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 천하의 몹쓸 놈은 장례식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언젠가는 꼭 천벌을 받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씨 쓸쓸하게 혼자 저 세상 가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집에 와서 쌍둥이를 재우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예쁜 아이들을 둘이나 놓고 갈 생각을 했을까. 아가씨를 조금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게 후회됐어요. 남편을 여행을 보내줬던 게 잘못이었다며 매일매일 스스로를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아가씨의 장례식 이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아가씨 얘기, 쌍둥이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던 저희 부부는 이제 아무런 말 없이 서로에게 입을 덮어주는 것밖엔 할 수 없었죠. 아가씨가 떠난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 아가씨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행 갈 때 들려보냈던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가씨의 얼굴이 찍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진관에 맡겼습니다. 필름을 현상에서 받아보니 얼굴은 안 찍혀 있었지만 아가씨가 마지막에 바라봤던 바다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 이 바다 사진은 나중에 쌍둥이들 크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상자에 소중히 넣어뒀죠. 장례식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 천하의 몹쓸 놈은 연락이 없더군요. 쌍둥이들 키울 자신 없다더니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건가 봅니다. 덩달아 저도 쌍둥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쌍둥이들 우리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어떨까? 이 핏덩이들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여보. 남편은 오래 고민하고 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들을 내 자식처럼 예뻐하며 정성으로 키운 건 맞지만 조카로서 키우는 것과 정말 자식으로 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친아빠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키우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더군요. 꽃다운 나이에 동생이 먼저 가버린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조카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고요.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죽을 때까지 저한테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눈물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소중한 조카들이니까요. 아가씨를 예뻐했던 만큼 조카들에게도 그만큼 잘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카가 아닌 딸, 아들로서 잘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쌍둥이는 저희 부부에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으로요. 쌍둥이는 워낙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인지 죽음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가 죽은 후 일주일 정도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엄마가 없는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이 말을 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로, 남편을 아빠로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우리 자식이라고 쌍둥이를 소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대단하다며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키울 수가 있느냐 하며 신기해했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쌍둥이는 누가 뭐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누가 낳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내 가족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 하는 일이 잘 되는 편이라 쌍둥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점이었어요. 혹시나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 걸 알고 주변에서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답니다. 저도 친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에 비해 사랑을 덜 받는 느낌을 주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어요. 저희 부부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비록 쌍둥이를 저희 부부가 키우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아이들 성과 남편 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은 아빠랑 성이 같은데 자기는 왜 성이 다르냐고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친구들은 부모님이 배 아파서 낳은 거 알고 있지? 너희는 엄마 아빠가 가슴으로 낳은 거란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 엄마 아빠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쌍둥이를 배 아파서 낳은 친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죠. 별이 된 엄마가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예뻐하고 사랑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쌍둥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한 말을 100% 이해한 것 같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받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기색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죽은 후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시매부였던 그 인간은 쌍둥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갑자기 돈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애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면서요. 뭐? 입학 선물? 내 동생 장례식에도 안 오던 이 더러운 놈이 뭐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하고 싶어? 선물? 이깟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너 없이도 우리 애들 우리 자식처럼 잘 키우고 있으니까 뻔뻔하게 낯짝 들이대지 말고 꺼져. 남편은 그 놈을 보자마자 어딜 감히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냐며 이딴 더러운 돈 필요 없다고 몽둥이까지 들고 내쫓았습니다. 몽둥이까지 들고 올 줄 몰랐는지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사람이 참 우스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놈이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씩씩거리며 화를 가라앉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를 보면서 동생이 잃은 슬픔을 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그놈을 보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저도 순간 감정에 북받쳐서 남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 나쁜 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쌍둥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자식을 버렸던 그 놈은 그 이후에도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해서 쌍둥이의 소식을 묻곤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알 필요 없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자식 버린 아빠가 무슨 권리로 소식을 궁금해하냐고 하면서요. 근데 그놈의 반응은 참 뻔뻔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버린 거 후회해요. 그땐 제가 사정이 안 좋았다고요. 근데 제가 친부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 권리가 있죠. 알 권리? 당신한테 무슨 알 권리? 당신 우리 아가씨한테 용서는 빌었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 용서부터 빌고 와. 하기야, 빌 수도 없지. 씩씩거리는 제 말에 그놈은 아무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혹시라도 제가 그럼 다시 애들을 떠맡을 거냐 그럴 생각이라도 있냐 물었더니 다시 데려갈 형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귀한 아이들 그놈한테 맡길 생각도 없었지만 역시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려갈 형편이고 자시고 추후에 그 형편 된다 해도 아이들을 돌려줄 생각은 일절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너 건너 들리는 말로는 그때 바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둘 낳고 살다가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며 산다고요. 아가씨는 도대체 저런 놈이 뭐가 믿을 만하다고 덜컥 임신까지 해버렸는지. 지금 이런 생각 해봤자 소용도 없지만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만약 저놈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결사반대를 했다면, 혹시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속절없는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만큼이나 아가씨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나 봐요. 아무쪼록 다행히 우리 쌍둥이는 저희 부부의 보살핌 속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큰아이가 말하더군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동생한테 너네 엄마 아빠는 친부모가 아니라면서 놀렸다고요. 한 번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그런데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아이를 달래주려고 했는데 그때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나랑 동생을 가슴으로 낳았다고 했어요. 배 낳아서 아픈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대단한 거라고 했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 큰아이의 말에 감동받아서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가씨의 성품을 닮은 건지 어쩜 이리 기특하게 자란 건지 이 아이들이 내 친모가 아니라 떼쓰고 반항하고 투정 부린다 해도 난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생각해 준 것이 참 기특하고 행복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매년 어버이날마다 학교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줄 때면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카네이션 밑에 달린 리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써놓은 게 너무 소중해서 매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죠. 아이들 운동회 때도 부모님 참관 수업에도 모두 참여하며 아이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습니다. 나중에는 친부모 아니라고 놀리던 친구들도 너네 엄마 아빠가 제일 부럽다는 말을 했다고 아이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긴 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가씨를 하늘에서 보았을 때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듣고 싶었거든요. 다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상했던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주변의 시선 문제였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갈 때면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저 엄마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몰라? 남의 자식 둘이나 저렇게 키우면 뭐하나. 아유, 다 키워놓으면 지 친아빠 찾아갈 텐데. 에휴, 죽 써서 개 해준다고 저거.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왜 저런 뻘짓을 하는지.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 아이들이 듣기라도 할까봐 속으로만 분을 사겼어요. 내가 보란 듯이 잘 키워서 그 말들 다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수천 번 다짐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 자식이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했던 것인지 동네 여자 한 명이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아이들을 향한 화살이기도 했죠. 아유, 저 엄마 낯짝도 두꺼워. 아마도 저 애들 기르는 것보다 좋은 일 했다 칭찬받으려고 저러는 걸 거야. 아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착한 일은 하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 척 보면 척이지. 엄마,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순간 아이가 두려움 섞인 눈길로 절 보는데 그때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전 아이들을 뒤로하고 그 여편네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버렸죠.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소리 지르면 난리를 치자 시장통이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난 그냥 한 말인데. 그 여자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게 민망했는지 아님 제가 무서웠는지 뻔질나게 도망가더라고요. 마치 아가씨를 죽게 한 그 논팽이처럼요. 정말 그날 얼마나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사람들 시선이 이리도 베베 꼬이고 편협한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요. 맞아, 엄마.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요. 다만 제가 우울해하는 기색을 느꼈는지 제 앞으로 다가와 절 안아주려는 아이들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그날 이후 제가 한번 크게 시장통을 뒤집어 놓자 동네 여자들이 함부로 입방아를 찧어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게 성깔이 있단 걸 알았는지 그제야 다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자식을 두고 하는 소리들이 없어지자 숨이 좀 쉬어질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이 흘러 아이들이 친엄마와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아가씨의 기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여서 엄마의 얼굴도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아가씨의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야? 음, 이쁘지? 아이들은 천진하게 엄마도 예쁘고 친엄마도 예쁘다며 예쁜 엄마가 둘이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가씨 산소에 가면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접은 카네이션을 아가씨의 무덤에 올려놓곤 했죠. 그리고선 아이들이 양쪽에서 제 손을 꼭 잡고선 한참 동안 무덤을 바라보고 돌아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가씨 생각이 참 많이도 났습니다. 우리 귀한 아가씨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가씨 생각에 눈물도 많이 났죠. 왜 그리 젊은 나이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야만 했던 것인지, 나랑 좀 더 같이 있다가 가지. 나한텐 아가씨가 너무 귀한 존재였는데 한 생명이 그리도 훅 쓰러져 가버렸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제 마음의 상흔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아이들 둘이나 키우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은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그 꼬물거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들내미는 물론이고 딸아이까지 제 키를 진작에 훌쩍 넘어버렸죠.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그럭저럭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둘 다 공부에 뜻이 없던지라 대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같이 첫 알바 월급으로 빨간 내복을 사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을 했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 전 아가씨가 첫 월급으로 내복을 선물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라서요. 남편도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 멍한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더라고요. 그날 저와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잘 키웠어, 여보. 아가씨도 다 보고 있겠지? 그럼 다 보고 있지. 아마 하늘에서 무지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날따라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아가씨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사진을 더 많이 찍어 놓을 걸 아쉬워하면서요. 이후 아이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어요. 마침 둘이 같은 지역에 직장을 구하게 돼서 남매끼리 같이 자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자취방을 구해주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다 키워놨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시골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기로 했어요. 예전부터 남편이 귀농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언젠가 나이 들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마침 시골에 봐둔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지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 살 거라서 방 2개짜리 작고 아담한 집을 지었죠.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을 접고 동네 어르신들 집 고쳐주고 물건 수리해주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어서 당분간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었어요. 저는 집 앞에 텃밭을 가꾸어 채소들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형편이 없었지만 몇 년 더 해보다 보면 동네 시장에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시골 생활은 정말 한적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했어요. 마음은 한적한데 몸은 바쁘다고 해야 될까요?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와서 산과 들의 맑은 공기를 마시니 마음은 참 한적한데 생각보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주말에 내려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보냈어요. 아이들도 펜션에 놀러 온 것 같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직장에 1년 남짓 다니다가 관두더니 둘이서 돈 조금 모은 걸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리저리 바쁜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일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젊을 때 추억이니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했어요. 대신 해보고 정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당부했죠. 나이만 먹으면 나중에 다시 취직하기 힘들다고요. 사업 아이템이 뭔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이것저것 참견하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이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가끔씩 전화가 와서 공과금 낼 돈이 모자라다며 몇십만 원씩 빌려달라고 하는 걸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얘들아,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요.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역시나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해주던 사업이 폭삭 망해 약간의 빚이 생기고 만 것이었죠. 우리 부부에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은 말하기가 죄스러웠는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털어놨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걱정만 시켜드려서. 다행이었던 건 남편은 시내로 나가는 길목에 작게 철물점을 차렸는데 그래도 생활비로 쓸 정도는 벌고 있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었어요. 저도 농사가 어느 정도 손에 있고 나니 지금은 웬만한 채소는 직접 길러서 먹고 남는 건 동네 사람들 나눠주거나 남편 가게 옆에 펼쳐놓고 팔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들 빚 갚는 걸 아주 조금씩 도와줄 수가 있었죠.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놔둘 수가 있어야죠. 아무쪼록 그런 힘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벌써 아이들이 30대가 되었어요. 빚은 다 갚았고 저도 이제는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한 60대가 되어버렸죠. 세월이 참 빠르죠. 아이들이 30살을 넘으면서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빚을 청산하고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또 망해서 주저앉을까 봐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얼른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곤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엄마 아빠 먹으라면서 비싼 한우에 홍삼에, 속으로는 고마웠지만 겉으로는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너희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라고 괜한 잔소리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선물이 또 있다면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저랑 남편은 상자를 같이 열어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엄마, 아빠, 이리로 와보세요. 아이들은 저희 부부를 끌고 뒷마당으로 데려갔어요. 뒷마당에는 커다란 대형 SUV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차종은 잘 몰라서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이 차 타고 주말마다 같이 여행 다녀요.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이실직고 하더군요. 사실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접을까 하던 차에 운 좋게도 대박이 터져 큰 돈을 벌게 된 이야기를요. 지금까지도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직원도 몇 명씩 채용하고 서울에 어엿한 사무실도 갖추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를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돈 없는 척, 잘 안 되는 척 연기를 해왔다고 하네요. 사업이 잘 되면서 너무 바빠져서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어서 주말마다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다닐 시간은 된다면서요. 저희 부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들을 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자가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장성해 주어서 본인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이뤄낸 게 너무나도 대견하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죠. 남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너희가 잘 되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들은 남편 보고 아빠는 뭘 그런 말을 하냐면서 이제 좋은 일만 남았으니 오늘은 신나게 놀자며 다 큰 나이에도 깍깍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둘째 아이가 큰아이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입을 갖다 대며 쉿 하더라고요. 그러자 큰아이도 조용해졌습니다. 둘은 저희를 소파에 앉힌 후 그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저희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큰절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가씨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책맞게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네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딸아이가 웃음을 피식 터뜨리니까 또 다 같이 집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면서요. 그 이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내려와서 저희 집 옆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지었어요. 본인들이 결혼하면 가족들끼리 주말마다 내려와서 지내겠다고요. 그냥 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네요.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가 있는 평일에는 저랑 남편이 그 집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손주도 낳고 도란도란 3대가 모여서 지낼 생각에 행복해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철물점은 시내에 자리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그 옆에는 제 채소 가게도 조그맣게 열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시라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싹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돈 벌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하라면서요. 노후는 자기들이 싹 다 책임지겠답니다.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들 사업은 그 이후에도 너무 다행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길 잘했나 봐요. 그리고 SUV 타고 주말마다 여행 가자던 약속은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잠시 뒤로 미뤄두었어요. 집이 완성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했고요. 동네 사람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면서 한마디씩 칭찬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자식 농사 최고로 잘 지은 집 아니여.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부럽다 부러워. 우리랑 사돈 맺을 생각 없이요? 어? 검은 머리 짐승 거둔다고 욕먹던 제가 이제는 자식 농사 최고로 잘 지은 여자가 되었네요. 그때 시장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없이 잔치가 끝난 후 우리는 첫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지 의논했어요. 그때 큰아이가 생각해둔 곳이 있다며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군요.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의 유품에 있던 사진이었어요.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 바닷가 말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여행은 여기로 가요. 꼭 가고 싶어요. 저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가씨가 외로이 목숨을 끊은 곳이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추억을 남기고 간 곳이기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친엄마에게 대해서 알려주면서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그걸 기억해내고선 저희 집에 왔을 때 몰래 사진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선 둘이서 이미 그 바닷가를 첫 여행지로 결정하고 저희의 동의를 구한 거였죠. 그게 2주 전, 그리고 지금은 아들, 딸, 남편과 함께 그때 그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바닷바람 쐬면서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저녁에는 회에 소주 한 잔도 마셨어요. 막상 오면 아가씨 생각에 우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덤덤했네요. 남편과 아이들도 하루 종일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모두들 자러 갔는데 저는 잠이 영 오질 않아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한번 적어보는 중이에요. 글로 적다 보니까 그래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30년 전 아이들을 품은 제 선택을 지금에서야 마음 놓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족들과 바닷가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아가씨가 남겨놓은 그 사진 속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이번에는 풍경만이 아닌 저희 가족이 담긴 사진을 찍으려고요. 나중에 저승에 가서 아가씨 만난다면 이 사진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괜히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해봅니다. 아가씨, 쌍둥이들 때문에 하늘에서 걱정 많았죠?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들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시름 놓고 편히 쉬어요. 제 말이 아가씨에게 닿았을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하네요. 오늘따라 해맑던 아가씨의 미소가 생각이 많이 나는 밤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야겠어요. 내일 가족 사진 찍으러 가면 일찍 자야 하거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